2008년 가을, 인천공항 출국장은 평소보다 한산했습니다. 민수 씨는 체크인 카운터 앞에서 여권을 꺼내며 지연 씨를 돌아보았습니다. 지연 씨는 잠시 휴대폰을 들여다보더니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메시지를 쓰다 지운 듯 미세하게 떨리는 손끝이 보였습니다. 괜찮아요? 민수 씨가 낮은 목소리로 묻자 지연 씨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행기 창가에 앉은 지연 씨는 창밖 활주로를 오래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륙 직전 그녀의 눈썹 사이에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잠깐 스쳤습니다. 민수 씨는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지만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혼 준비로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나리타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가 넘어 있었습니다. 공항 셔틀에서 내려 교토행 신칸센을 기다리며 민수 씨는 카메라를 꺼내 지연 씨를 찍었습니다. 지연 씨는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은 짧았고 눈동자는 어딘가 먼 곳에 닿아 있었습니다. 교토역에 내렸을 때 늦은 오후의 공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차가운 바람에 단풍잎이 흩날렸고 역 밖에서는 기모노를 입은 관광객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호텔로 이동했고 체크인 데스크에서 직원이 웃으며 방 키를 건넸습니다. 방 안은 아담했고 창밖으로는 골목길과 멀리 감호가와 강이 보였습니다. 지연 씨는 캐리어를 풀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괜찮아요? 다시 묻는 민수 씨에게 지연 씨는 조금 피곤해서 그래요라고 말했지만 그 목소리엔 미묘한 떨림이 숨어 있었습니다. 첫날은 관광으로 채워졌습니다. 기요미즈데라에서 달이 난간 너머로 펼쳐진 가을 산을 내려다보고 아라시야마 대나무 숲에서 서로의 사진을 찍어주며 웃었습니다. 민수 씨는 평소보다 더 밝게 웃는 지연 씨를 보며 안도했습니다. 역시 여행 오길 잘했네. 하지만 저녁 무렵 기온 거리를 걸을 때 지연 씨는 갑자기 뒤를 돌아보며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민수 씨가 놀라서 왜 그래요? 하고 묻자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고 웃어넘겼지만 그 웃음은 잠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샤워를 마친 후 민수 씨는 침대에 누워 여행 계획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지연 씨는 테이블에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이다가 멈추고 다시 글자를 지우는 모습이 몇 번 반복되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엘리베이터 도착음이 울렸습니다. 지연 씨는 순간 고개를 들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표정에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스쳐갔습니다. 피곤하죠? 얼른 자요. 민수 씨가 말하자 지연 씨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억지로 웃었습니다. 잠시 후 호텔 엘리베이터 CCTV에는 복도를 지나가는 두 사람의 모습이 찍혔습니다. 민수 씨는 느긋하게 앞서 걸었고 지연 씨는 뒤따라오며 잠시 CCTV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표정은 웃음기가 사라지고 무언가를 망설이는 듯 굳어 있었습니다. 그 화면은 호텔 서버에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밤은 조용히 내려앉았지만 방 안의 공기는 왠지 모르게 무거웠습니다. 창밖으로는 감호가와 강물 소리가 들리고 멀리 어딘가에서 기온거리의 북소리가 희미하게 울렸습니다. 민수 씨는 깊은 잠에 빠졌지만 지연 씨는 눈을 감은 채 오래 깨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이불 위에서 천천히 움켜쥐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다가올 새벽의 긴장을 예고하는 손짓 같았습니다. 새벽 3시 호텔 복도 CCTV에 엘리베이터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잠옷 차림의 지연 씨가 천천히 복도 끝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발에는 호텔 슬리퍼만 걸친 채 외투도 없이 어깨는 살짝 떨리고 있었고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한 번 뒤를 돌아보듯 카메라 쪽을 보았고 그 표정은 긴장과 공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몇 초 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복도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민수 씨는 한참 후에야 잠에서 깼습니다. 목이 말라 물을 마시려다 지연 씨가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지연 씨, 작은 목소리로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욕실 문도 열려 있었고 샤워기에서 물방울 하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방 안은 그대로였지만 책상 위에 있던 여권과 결혼반지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민수 씨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가방 안과 서랍까지 뒤져봤지만 사라진 물건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순간 불길한 예감이 등골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민수 씨는 현관문을 열고 복도로 뛰어나갔습니다. 복도는 고요했고 카페 위로 그의 발자국 소리만 울렸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여러 번 누르고 계단도 내려갔습니다.
호텔 로비는 비어 있었고 카운터 직원이 졸린 눈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아내가 방에 없습니다. CCTV 좀 보여줄 수 있나요? 직원은 당황한 표정으로 호텔 경비를 불렀습니다. 잠시 후 CCTV 화면이 켜졌고 지연 씨가 새벽에 홀로 나가는 장면이 재생되었습니다. 민수 씨는 모니터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숨을 삼켰습니다. 왜 이렇게 나갔지? 민수 씨는 호텔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새벽에 교토거리는 적막했고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돌기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가을 낙엽이 흩날렸고 골목 어귀에는 편의점 불빛만 홀로 켜져 있었습니다. 민수 씨는 편의점으로 달려갔지만 직원은 조금 전 젊은 여자가 물을 사갔다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계산대 CCTV 화면에는 지연 씨가 떨리는 손으로 물을 계산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 그녀는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민수 씨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몇 분 뒤 교토 경찰 2명이 도착했고 상황을 듣고 초동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 확보를 시작했고 민수 씨는 복도 끝에 서서 불안하게 손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가방에서 여권과 반지가 사라졌다는 사실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자발적으로 나간 건가? 아니면 누가 데려간 건가? 경찰과 함께 호텔 주변을 돌며 골목 구석구석을 확인했지만 지연 씨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길바닥은 비에 젖어 있었고 그 위에 남은 발자국은 이미 훑했습니다. 민수 씨는 감호가와 강 쪽으로 달려가 두 길을 끝까지 걸어봤지만 새벽의 강물은 조용히 흐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멀리서 첫 전철이 달려오는 소리만이 차갑게 들려왔습니다. 호텔로 돌아왔을 때 하늘은 이미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는 로비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쥔 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뛰어다닌 발끝이 얼어붙은 것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는 방으로 올라가도 도무지 앉아 있을 수 없었고 경찰이 돌아와도 눈빛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전 교토 경찰은 공식적으로 실종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호텔 엘리베이터 CCTV 화면 속 지연 씨가 카메라를 올려다보던 그 마지막 표정이 민수 씨의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표정은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남기지 않은 채 새벽의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교토 골목 사이로 스며들 무렵 경찰은 호텔 인근 CCTV 영상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모니터 화면에는 지연 씨가 편의점에서 나온 직후 한 손에 작은 비닐봉지를 든 채 빠른 걸음으로 골목을 걸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 뒤로 몇 초간 어둠 속에서 따라 나오는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검은 우산을 든 남자의 실루엣. 얼굴은 모자에 가려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발걸음은 지연 씨의 속도에 맞춰 바짝 따라붙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는 CCTV 앞에서 몸을 움츠린 채 그 장면을 계속 반복해서 봤습니다. 가슴이 조여오는 듯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누구죠? 저 사람. 민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찰은 확대해 보겠습니다라고 말하며 화면을 멈추고 다시 돌렸지만 해상도가 낮아 얼굴은 여전히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호텔 직원은 민수 씨를 데리고 호텔 주변을 돌았습니다. 이른 아침이었지만 골목에는 이미 자전거를 끌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고 빵집에서 막 구운 빵 냄새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는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길을 훑었습니다. 그러다 한 노점 앞에서 어제도 보았던 이자카야 주인을 만났습니다. 그는 골목 끝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새벽쯤 울면서 달려가는 여자를 봤어요. 한국말 같더군요. 뒤에서 누가 쫓아오는 것 같았어요. 민수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주인은 고개를 돌려 강 쪽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그쪽 골목은 비에 젖어 있었고 바람에 날린 낙엽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민수 씨는 그 길을 따라 달렸습니다. 골목 모퉁이를 돌자 작은 주차장과 연결된 인적 드문 길이 나왔습니다. 그 길 끝에는 버려진 우산 하나가 젖은 채 놓여 있었습니다. 우산은 검은색, 손잡이는 낡고 긁혀 있었습니다. 민수 씨는 우산을 들어 올려보았습니다. 손잡이에 묻은 흙이 축축하게 손바닥에 묻어났습니다. 경찰이 봉투를 가져와 우산을 수거했고 민수 씨는 다시 한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골목 벽면에는 누군가 급히 스친 듯한 손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 작은 플라스틱 립스틱 케이스가 뚝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연 씨가 여행 첫날 발랐던 립스틱이었습니다. 민수 씨는 립스틱을 집어들고 손을 떨었습니다. 여기까지 온 거네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경찰은 곧 현장을 통제했습니다. 주변 상점의 블랙박스와 CCTV가 추가로 확인되었지만 그 이후 지연 씨의 모습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전 내내 수색이 이어졌지만 단서들은 점점 끊어졌고 민수 씨의 눈은 충혈되었습니다. 점심 무렵 경찰은 수색 반경을 넓히기로 결정했습니다. 민수 씨는 강도 끝까지 걸어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그는 잠시 멈춰 서서 강물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감호가와 강은 잔잔했고 햇빛이 비치며 은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한 풍경은 민수 씨에게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곳 어디엔가 지연 씨의 흔적이 사라져버렸다는 사실이 온몸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경찰은 임시 상황실을 호텔 로비에 마련했습니다. 민수 씨는 소파에 앉아 손으로 얼굴을 감싸준 채 계속 CCTV 영상을 되돌려 보았습니다. 편의점 앞, 골목 그림자, 버려진 우산, 그 모든 조각이 머릿속에서 뒤엉켜 하나의 그림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그림은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었지만 결정적인 얼굴은 끝내 보이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자 교토 거리에 네온 사인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관광객들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지만 민수 씨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날 밤 잠들지 못하고 호텔 창가에 앉아 골목이 내려다 보이는 창밖을 계속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지연 씨가 돌아올까? 혹은 검은 우산을 든 남자가 다시 나타날까? 그러나 골목은 끝까지 조용했습니다. 해가 완전히 저 어둠이 내려앉자 교토의 거리는 또 다른 표정을 드러냈습니다. 낮에는 관광객으로 붐비던 골목이 조용해지고 붉은 등롱과 네온사인 불빛이 하나둘 켜지며 기온 거리는 은근한 열기를 띠었습니다. 민수 씨는 경찰과 함께 이자카야와 작은 여관들을 돌며 탐문을 시작했습니다. 이자카야 주인은 팔짱을 낀 채 골목 끝을 가리켰습니다. 새벽쯤에 젊은 여자가 뛰어가더군요. 뒤에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았어요. 민수 씨는 그 말에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CCTV에서 본 검은 우산의 그림자가 겹쳐지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그 길을 따라 조심스레 걸었습니다. 골목 양옆의 벽에는 습기가 내려앉아 있고 가끔씩 자전거, 체인이 덜컹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낡은 가로등이 희미하게 흔들리고 비에 젖은 돌길이 달빛을 반사하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의 발걸음은 점점 빨라졌고 마치 지연 씨가 남긴 흔적이 아직 남아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골목 끝에서 경찰은 작은 우산 가게 CCTV를 확인했습니다. 영상에는 흐릿하지만 지연 씨로 보이는 여자가 급히 골목을 달려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 뒤에는 모자를 깊이 눌러 쓴 남자가 그림자처럼 붙어 있었습니다. 영상은 몇 초 만에 끝났지만 민수 씨는 화면을 보며 손끝이 저릿해졌습니다. 한참을 돌아다니다 작은 주차장 근처에 이르렀을 때 경찰 중 한 명이 땅 위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검은 립스틱 자국이 찍힌 종이 휴지 조각이었습니다. 지연 씨가 쓰던 립스틱 색과 같았습니다. 민수 씨는 그 조각을 보는 순간 목구멍이 막히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시간은 밤 10시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골목 끝 작은 바에서는 일본인 손님들이 웃고 있었지만 민수 씨의 귀에는 그 소리가 멀게만 들렸습니다. 호텔로 돌아가기 전 그는 다시 한번 강둑을 걸었습니다. 감호가와 강은 밤에도 잔잔했고 멀리 건너편에는 자전거를 탄 학생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평온한 풍경은 오히려 더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여기 어딘가에 아직도 지연 씨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 생각은 민수 씨의 심장을 죄듯 조였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민수 씨는 방 안에 앉아 가방 속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 놓았습니다. 여권과 반지가 없어진 빈 자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가져간 걸까? 아니면 스스로? 머릿속에서 수십 개의 시나리오가 떠올랐다 사라졌습니다. 침대에 앉아 있어도, 창가에 서 있어도, 지연 씨가 방금이라도 문을 열고 들어올 것 같았지만 시간은 계속 흘렀고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밤 1시가 넘어가자 경찰은 탐문을 잠시 중단했습니다. 민수 씨는 여전히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는 호텔 창가에 앉아 아래 골목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가로등 아래로 그림자가 스쳐 지나갈 때마다 그림자가 검은 우산을 든 남자의 형체로 겹쳐 보였습니다. 민수 씨의 심장은 점점 빨리 뛰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그 골목을 그는 새벽까지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교토는 맑았습니다. 밤새 내린 비로 거리가 깨끗이 씻겨 있었고
감호가와 강은 유난히 투명해 보였습니다. 민수 씨는 경찰과 함께 강변 수색에 참여했습니다. 강둑에는 낙엽이 어제보다 짙게 쌓여 있었고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수색팀은 강을 따라 천천히 이동하며 돌틈과 풀숲을 살폈습니다. 그때 한 경찰관이 낮게 외쳤습니다. 이쪽입니다. 민수 씨가 달려가자 강둑 풀 사이에서 젖은 스카프가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지연 씨가 결혼식 때 두르고 온 연한 베이지색 스카프였습니다. 민수 씨는 스카프를 붙잡으려다 경찰이 말렸습니다. 지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민수 씨는 끝내 그 스카프를 놓지 못하고 손끝으로 스카프 끝자락을 살짝 만졌습니다. 차가운 물기가 손에 스며들었습니다. 여기까지 왔던 거네요. 민수 씨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낮았습니다. 경찰은 스카프를 증거 봉투에 넣고 근처에서 추가 단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강가에는 발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지만 비에 씻겨 정확히 식별하기 어려웠습니다. 강물은 잔잔했고 그 잔잔함이 오히려 긴장감을 더했습니다. 민수 씨는 두 귀에 무릎을 꿇고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얼굴이 바람에 식어가고 있었지만 그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교토경찰은 공식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한국인 여성 실종 사건, 납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 중입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번쩍였고 민수 씨는 회견장 뒤편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사건은 일본 방송사 메인 뉴스에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호텔 CCTV에서 지연 씨가 걸어 나가는 장면과 편의점에서 물을 계산하는 모습, 그리고 강가에서 발견된 스카프가 클로즈업으로 비쳤습니다. 일본 시청자들은 충격에 빠졌고 SNS에는 외국인 여성 납치 사건, 교토 실종이라는 해시태그가 급속히 퍼졌습니다. 호텔 로비는 점점 시끄러워졌습니다. 기자들이 몰려와 민수 씨에게 질문을 던졌고 플래시가 계속 터졌습니다. 민수 씨는 카메라 앞에서 말을 잃은 채 손에 쥔 스카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밤새 깨어있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밤이 되자 호텔 주변은 취재진으로 북적였습니다. 경찰은 민수 씨에게 신문을 이어갔고 최근 부부 관계에 문제가 없었습니까? 지연 씨가 스스로 사라졌을 가능성은? 이런 질문들이 반복되었습니다. 민수 씨는 점점 분노로 차올랐습니다. 그럴 리 없습니다. 누군가 데려간 겁니다. 그녀는 여권과 반지를 챙겼지만 스스로 떠난 게 아닙니다. 신문이 끝난 뒤 민수 씨는 호텔 방으로 돌아와 스카프를 꺼냈습니다. 증거 봉투 너머로 보이는 스카프는 아직도 차가운 기운을 품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을 두 손으로 감싸쥔 채 민수 씨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의 교토거리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붉은 등롱이 켜지고 기온 거리를 걷는 관광객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민수 씨의 방 안은 숨막히는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는 점점 무언가 큰 그림이 자신을 조여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디선가 지켜보고 있는 시선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강가에서 시작된 그 싸늘한 기운이 호텔 방 안까지 따라 들어온 듯했습니다. 스카프 발견 이틀 후 교토 경찰은 지연 씨의 휴대폰 포렌식 결과를 민수 씨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전화기 화면에는 수십 통의 메시지가 복원되어 있었습니다. 민수 씨는 처음 보는 번호였습니다. 메시지들은 몇 달 전부터 이어져 있었고 그 내용은 점점 집착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결혼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넌 어디에 있어도 결국 내 거야. 일본에서 다시 만나자. 민수 씨의 손끝이 차갑게 굳어갔습니다. 그는 화면을 스크롤하며 숨을 거칠게 몰아쉬었습니다. 메시지 중에는 최근의 날짜가 찍혀 있었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교토에서 기다린다. 민수 씨는 의자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이걸 왜 이제 보여주는 겁니까? 결혼 전부터 이런 메시지를 받고 있었던 건데.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경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 실종이 아니라 계획적 범행 가능성을 중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 경찰은 민수 씨에게 몇 가지 추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연 씨가 결혼 전에 이런 문제를 말한 적 있습니까? 민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한 번도 말한 적 없었습니다. 결혼 준비로 바빠서 스트레스를 받았던 건 알지만 이런 일이 있었다니. 민수 씨는 벽에 걸린 시계를 잠시 바라보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는 결혼 준비 기간에 지연 씨가 가끔 혼자 전화를 받으며 표정이 굳었던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피곤해서 그런 줄로만 알았지만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듯했습니다. 교토 경찰은 일본 내 수배를 확대하고 공항, 버스터미널, 기차역 CCTV를 동시에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호텔 로비에는 일본 TV 방송국 기자들이 몰려와 사건을 생중계했습니다. 한국인 신부 실종 사건, 스토킹 가능성 부각. TV 자막은 점점 굵은 글씨로 바뀌었고 SNS에는 지연 씨의 웨딩 사진이 공유되며 사건은 국제적 관심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민수 씨는 인터뷰를 거부하고 호텔 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은 점점 더 좁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여전히 스카프가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복원된 메시지가 출력된 종이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종이를 천천히 구겨 손에 쥐었습니다. 분노와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도 지연 씨와 함께 있을까? 아니면 이미 늦은 걸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복도는 조용했지만 민수 씨는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창밖 기온거리는 여전히 붉은 등롱 불빛으로 환했지만 그 불빛은 더 이상 따뜻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둠이 더 짙어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은 민수 씨에게 코일라커 보관증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호텔 방 안, 지연 씨 가방에 숨겨진 주머니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민수 씨는 숨이 막히는 듯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고 교토역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가 마주하게 될 것은 사건의 새로운 국면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교토역 개합실은 저녁 러시아워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발자국 소리가 마루를 울렸고 전광판은 끊임없이 반짝이며 열차 출발 시간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기차 도착 안내 방송이 일본어로 울려 퍼지고 사람들은 바쁘게 가방을 끌며 각자의 행선지로 향했습니다. 민수 씨는 경찰 2명과 함께 그 인파를 가르며 걸었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비닐 봉투에 든 보관증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 종이는 이미 구겨져 있었고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는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 얼굴을 스치듯 보며 지연 씨의 모습이 혹시 섞여 있는 건 아닌지 무의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락커 구역은 역 구석, 에스컬레이터 아래 어둑한 통로에 있었습니다. 금속 문들이 줄지어 서 있고 곳곳에서 코인 넣는 소리와 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형사가 번호판을 확인하고 보관증을 단말기에 넣었습니다. 짧은 기계음이 울리고 락커 문이 열렸습니다. 민수 씨는 숨을 고르고 천천히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작은 비닐봉지 하나가 고요히 놓여 있었습니다. 형사가 장갑을 낀 손으로 봉지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지연 씨의 여권, 결혼반지, 그리고 접힌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민수 씨는 편지를 꺼내 펼쳤습니다. 글씨는 분명 지연 씨의 필체였지만 줄마다 심하게 떨린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잉크는 여기저기 번져 있었고 마지막 문장은 거의 지워져 있었습니다. 날 찾지 마, 내가 떠나는 이유는. 그 뒤로는 아무것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민수 씨는 편지를 손에 쥔 채 락커 앞에 주저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흔들렸고 숨소리는 거칠게 들렸습니다. 경찰은 즉시 주변 CCTV 확보에 나섰습니다. 잠시 후 역무원 사무실에서 모니터 화면이 켜졌습니다. 화면에는 후드티를 깊게 눌러쓴 남자가 락커 앞에 서서 무언가를 넣고 떠나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얼굴은 모자와 마스크에 가려 보이지 않았지만 체격과 걸음걸이는 호텔 CCTV에서 본 검은 우산 남자와 일치했습니다. 형사는 영상을 반복 재생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일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역 진입 시간과 출구 방향을 분석하면 동선을 좁힐 수 있습니다. 민수 씨는 모니터 앞에 서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주먹을 쥔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졌고 이마에는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사람입니다. 지연 씨를 데려간 사람.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락커 주변은 곧 경찰이 통제했고 현장 감식반이 지문과 DNA 시료를 채취했습니다. 사진 플래시가 번쩍일 때마다 민수 씨는 그 자리에 굳은 채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발걸음을 멈추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웅성거렸습니다. 형사는 민수 씨에게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오늘 밤부터 역 근처 숙소, 인근 도로 CCTV까지 전부 확보해서 용의자를 추적하겠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민수 씨는 봉투를 가슴에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 반지는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치는 교토의 불빛은 마치 더 이상 따뜻하지 않은 별빛처럼 보였습니다. 호텔 방에 들어오자마자 그는 불을 켜고 테이블 위에 여권과 반지를 꺼냈습니다. 편지를 다시 펼쳐 글씨를 하나하나 따라 읽었습니다. 그 번진 문장은 오히려 그를 더 집요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찾지 말라는 거지? 누군가 강요해서 쓴 건 아닐까? 민수 씨는 침대 끝에 앉아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편지를 손에 쥔 채 창밖 골목을 내려다보며 지연 씨가 지금 어디에 있을지 머릿속으로 수십 번 그려보았습니다. 교토역 락커에서 확보한 CCTV 영상은 그날 밤 바로 교토경찰 수사본부로 전달되었습니다. 영상 속 후드티 남자는 키와 걸음걸이가 선명했고 출구 방향이 역시 CCTV에서 잡혀 있었습니다. 경사들은 화면을 확대하고 속도를 늦춰 남자가 탄 전철과 시간대를 확인했습니다. 그는 새벽 첫 차를 타고 교토를 떠난 것으로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본 전역 경찰청에 용의자 인상착의가 공유되었습니다. 키 175cm 안팎, 마른 체형, 왼쪽 다리를 살짝 절뚝거림, 호텔 주변 CCTV, 편의점 블랙박스, 교토역 다른 구간 영상까지 대조한 결과 그는 사흘 전부터 교토에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수 씨는 경찰서 브리핑실 한쪽에서 그 자료를 받아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모니터에 확대된 용의자의 뒷모습이 반복 재생될 때마다 그의 눈은 점점 붉어졌습니다. 저 사람이다. 지연 씨를 데려간 사람. 형사는 민수 씨에게 일본어 통역을 거쳐 말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오사카, 고베, 나라 경찰과 합동으로 전국 수배를 내립니다. 공항과 항만에도 통보했으니 출국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민수 씨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미 지연 씨가 더 먼 곳으로 옮겨졌다면 다시 찾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심장을 세차게 조였습니다. 그날 오후 경찰은 민수 씨와 함께 교토역 주변 여관과 게스트하우스를 탐문했습니다. 몇몇 주인은 CCTV 화면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남자 며칠 전에 묵었습니다. 밤마다 늦게 나갔다 들어왔어요. 방을 조사한 결과 작은 종이 조각과 버려진 컵라면 용기만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쓰레기 봉투에서 발견된 택배 상자 조각에서 오사카 쪽 주소가 확인되었습니다. 형사는 즉시 무전을 날렸습니다. 오사카로 수배망 확대, 역 CCTV와 숙박업소 전부 확인 바람. 민수 씨는 형사의 옆에서 서류를 쥔 채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머릿속에는 지연 씨가 어딘가 좁은 방 안에 갇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상상이 떠올랐습니다. 그 상상은 갈수록 구체적이 되어 그를 잠 못 들게 만들었습니다. 밤이 되자 교토경찰청 브리핑룸에는 일본 언론 기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뉴스 카메라 앞에서 경찰 대변인이 발표했습니다. 한국인 여성 실종 사건의 용의자를 특정했습니다. 국제 수배 가능성도 검토 중입니다. 민수 씨는 기자들의 플래시 속에서 머리를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락커에서 편지를 꺼내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번진 글씨, 날 찾지 마. 그 문장이 그의 머릿속에서 계속 울리고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그는 방 안에서 편지를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글씨는 여전히 읽을 수 없었지만 민수 씨는 그것을 손끝으로 천천히 따라 쓰듯 만졌습니다. 지연 씨, 기다려요. 당신을 데리고 돌아갈 겁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습니다. 결심은 더 단단해졌고 이제 더는 뒤로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이틀 뒤 교토 경찰은 새로 확보한 영상 자료를 민수 씨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오사카 남바역의 CCTV였습니다. 화면 속에는 후드티 남자가 큰 가방을 들고 에스컬레이터를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얼굴이 모자이크처럼 가려진 여자의 실루엣이 잠깐 잡혔습니다. 머리를 깊게 숙이고 있었지만 그 체격과 옷차림은 지연 씨와 비슷했습니다. 민수 씨는 모니터에 얼굴을 바짝 들이대고 화면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지연 씨입니다. 틀림없어요.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단호했습니다. 형사들은 즉시 오사카 경찰과 합동으로 남바 주변 버스터미널과 숙박업소를 수색했습니다. 며칠 전 체크인 기록에서 용의자와 일치하는 이름은 없었지만 가짜 신분증을 썼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근처 코일라커에서도 버려진 종이컵과 영수증이 나왔습니다.
그 영수증에는 지연 씨가 좋아하던 음료 브랜드가 찍혀 있었습니다. 민수 씨는 그 영수증을 손에 쥔 채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적어도 그날까지는 살아 있었어. 그 생각은 그를 무너지게도 했지만 동시에 다시 움직이게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경찰은 수사망을 더 좁혔습니다. 오사카 항구, 페리터미널, 지방역까지 모든 CCTV를 뒤지고 택시 운전사들의 블랙박스까지 확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택시 기사로부터 중요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며칠 전 새벽, 남자와 여자가 함께 탔습니다. 여자는 울고 있었고 남자는 계속 주위를 살피더군요. 택시는 한적한 항구 근처에서 멈췄습니다. 그곳은 일반 관광객들이 잘 가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경사들은 그 항구의 감시 카메라 영상을 분석했습니다. 거기에는 배 한 척이 새벽 바다로 떠나는 장면이 잡혀 있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함께 타는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민수 씨는 화면을 보며 손끝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배는 작은 어선이었고 항적 기록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향했는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 씨는 호텔 방 불을 끄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여권, 반지, 편지, 그리고 영수증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반지를 손끝으로 만지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지연 씨가 울면서 택시에 앉아 있는 모습이 머릿속에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기다려요. 내가 가고 있어요. 그는 속삭이듯 중얼거렸습니다. 경찰은 다음 날 아침 오사카 인근의 작은 항구 마을로 수사 인력을 보냈습니다. 배가 도착했을 가능성이 있는 섬들을 하나씩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민수 씨도 그들과 함께 이동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바다는 잔잔했지만 그 잔잔함이 오히려 더 두려웠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는 순간 민수 씨는 바람을 맞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멀리 어두운 수평선이 보였고 그 너머 어딘가에서 지연 씨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두려움과 희망이 동시에 차올랐습니다. 섬 수색은 해질 무렵 끝났습니다. 사람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민수 씨는 부두 끝에서 바다를 한참 바라보다 묵묵히 배에 올랐습니다. 돌아오는 길, 바다는 잔잔했지만 그의 마음은 끝없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1년 뒤 민수 씨는 다시 교토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관광객이 아닌 사람처럼 가와라마치 거리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밤의 교토는 낮보다 훨씬 음침했고 기온 시조역에서 조금만 벗어나자 좁고 긴 골목들이 이어졌습니다. 골목 입구에는 작은 술집 간판과 붉고 파란 네온사인이 번쩍였습니다. 바람에는 술 냄새와 담배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민수 씨는 그 골목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양쪽에 줄지어 선 여자들이 손님을 부르고 있었고 가게 문틈으로 음악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낯선 남자들의 시선이 그를 스치고 어떤 여자는 무표정하게 담배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그때 골목 끝에서 한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코트에 목까지 스카프를 두른 채 벽에 기대어 있던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수 씨는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그 얼굴은 지연 씨와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눈빛, 입술, 고개 드는 각도까지도 똑같았습니다. 순간 여자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녀는 고개를 돌려 골목 안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구두 굽소리가 돌길 위에서 빠르게 울리다 사라졌습니다. 민수 씨는 반사적으로 뒤쫓으려 했지만 발은 골목 입구에 박힌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골목 안을 바라본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네온사인 불빛이 그의 얼굴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손에 쥔 반지는 차갑게 식어 있었고 그 차가움이 가슴까지 스며들었습니다. 민수 씨는 천천히 눈을 감고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지연 씨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날 찾지 마. 민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끝까지 찾을 거야. 그는 다시 골목 끝을 바라봤습니다. 이미 여자는 사라졌지만 어딘가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교토의 밤 공기는 차갑고 가와라마치의 네온사인은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는 천천히 몸을 돌려 가모가와 강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작아 보였지만 눈빛은 꺼지지 않은 불꽃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1984년 가을, 경북 청송 주황산이었습니다. 아침 공기는 서늘했지만
햇살은 부드럽게 산자락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쌍둥이 형제 민수와 준수는 아버지의 낡은 포니 승용차 뒷좌석에 앉아 창문을 두드리며 들떠 있었습니다. 차 안에는 도시락에서 풍기는 김밥 냄새와 막걸리병 특유의 알싸한 향이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는 앞좌석에서 뒤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얌전히 앉아 있어. 산길 울퉁불퉁해.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날은 온 가족이 오랜만에 함께 떠나는 가을 소풍이었습니다. 폰이 차는 시골길을 달리다 비포장 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와 감나무가 스쳐 지나갔고 길가에서 할머니들이 장대를 세워 감을 따고 있었습니다. 준수가 물었습니다. 엄마, 감 따도 돼? 엄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남의 것 따면 혼나. 아이들은 서로 얼굴을 보며 킥킥 웃었습니다. 잠시 후 차는 산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아직 정비된 주차장이 없던 시절이어서 아버지는 흙바닥 공터 한쪽에 차를 세우고 도시락 바구니 위에 비닐을 덮었습니다. 아이들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흙길을 뛰어다니며 돌멩이를 발로 찼고 은행잎을 집어 머리 위로 뿌렸습니다. 엄마는 필름 카메라를 꺼내 필름을 감으며 말했습니다. 자, 둘이 같이 서봐. 사진 찍자. 민수와 준수는 팔짱을 끼고 어색하게 포즈를 취하다 결국 서로를 간지리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찰칵 카메라 셔터 소리가 가을 공기를 가르며 울렸고 그 순간은 필름에 영원히 남았습니다. 산으로 오르는 길은 흙길에 낙엽이 수북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노랗고 빨간 단풍잎이 흩날렸습니다. 아버지는 앞장서 묵묵히 걸었고 엄마는 아이들의 배낭끈을 고쳐 매주며 따라갔습니다. 민수가 두 팔을 벌리며 외쳤습니다. 아빠, 여기 진짜 멋지다. 아버지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멀리 깎아지른 절벽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이지? 저 바위가 주황산의 상징이야. 오늘 저기까지 가보자. 형제는 서로 경쟁하듯 누가 먼저 도착할지 내기했고 준수가 먼저 뛰자 민수가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기다려. 엄마는 뒤에서 천천히 걸으며 아이들의 모습을 한 장 더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아이들 머리카락에 부딪혀 반짝였고 숨결이 하얗게 피어올랐습니다. 평범한 가을 소풍의 풍경이었습니다. 정상 근처에 도착하자 시원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산 아래 풍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고 멀리서 개울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는 배낭을 내려놓고 평상 옆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엄마는 도시락을 꺼내 보자기에 펼쳤습니다. 김밥, 삶은 계란, 깨씹 장아찌, 소시지 볶음, 고구마까지. 아이들은 손을 씻고 와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거 엄마가 어젯밤에 만든 거야. 맛있지? 아이들은 입안 가득 김밥을 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점심을 마친 후 아버지는 배낭에서 막걸리병을 꺼냈습니다. 스테인리스 컵에 막걸리를 따라 엄마와 가볍게 부딪혔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산바람을 느끼며 막걸리의 부드러운 단맛을 음미했습니다. 아이들은 그 옆에서 돌멩이를 던지고 나뭇가지를 모아 작은 탑을 쌓으며 놀았습니다. 그날의 그 장면은 누가 보아도 평화롭고 다정한 한 가족의 행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이 쌍둥이 형제가 남긴 마지막 웃음이 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점심을 마친 뒤 평상 주변은 한동안 고요했습니다. 햇빛은 정오의 날카로움을 벗고 점점 부드러워졌습니다. 평상 밑그늘이 조금씩 길어졌고 산허리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낙엽을 바스락거리게 했습니다. 엄마는 빈 도시락통을 물수건으로 닦아 보자기에 싸고 남은 김밥 두 줄을 다시 종이 오일로 감았습니다. 배낭에 넣는 손길이 조심스러웠습니다. 아버지는 배낭끈을 다시 조이고 버클을 확인했습니다. 이따 내려갈 때 놓고 가는 거 없게 챙겨야지.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느릿했습니다. 아이들은 평상 옆에서 돌멩이를 모아 작은 탑을 쌓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도토리 껍질을 위에 얹어 장식했고 준수는 근처에서 주운 솔방울을 맨 꼭대기에 올려놓았습니다. 탑이 흔들리자 두 아이는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넘어지면 내가 다시 쌓을 거야. 준수가 말하자. 아니, 이번엔 내가 쌓을 거야. 민수가 맞받았습니다. 오후 2시쯤 서너 명의 등산객이 서쪽 사면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들의 배낭끈에 달린 금속컵이 서로 부딪히며 딸랑거렸습니다. 땀에 젖은 모자가 축 늘어져 있었고 바람이 불자 땀 냄새와 흙 냄새가 섞여 흘렀습니다. 그들은 잠시 멈춰 아이들을 보고 말했습니다. 쌍둥이에요? 참 닮았네요. 엄마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오늘 소풍 나왔어요. 짧은 대화가 오간 뒤 등산객들은 서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이 장면이 훗날 마지막 목격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평상 주변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계곡물 흐르는 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렸고 바람이 불 때마다 잎사귀가 서로 부딪혀 작은 비 소리처럼 울렸습니다. 까치가 멀리서 두어 번 울었습니다. 민수는 평상 옆 흙바닥에 나뭇가지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길고 꼬불꼬불한 선으로 계곡을 그리며 이쪽이 우리 내려가는 길이야 하고 말했습니다. 준수는 작은 돌들을 주워 모아 그 옆에 집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여기 우리 집이야. 아빠랑 엄마는 여기 앉아 있어. 민수는 장난스럽게 나뭇가지 2개를 세워 인형처럼 꽂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엄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놀고 내려가자. 아버지는 담배에 불을 붙이고 먼 산을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그래, 10분만 더 놀자. 햇빛은 점점 기울었고 숲은 오후 특유의 적막함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카메라를 들어 아이들을 한 장 더 찍었습니다. 셔터 소리가 산속에 맑게 울렸습니다. 그 순간 민수와 준수가 둔덕 뒤로 사라졌다가 잠시 후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찾아봐, 민수가 외쳤습니다. 숨바꼭질하듯 다시 몸을 숨기자 준수가 깔깔 웃었습니다. 엄마는 그 모습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이제 내려갈 준비해.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평상에서 내려와 둔덕 가장자리로 갔습니다. 발밑 낙엽이 바스락거렸습니다. 갈림길 왼쪽에 낙엽이 살짝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여보, 이쪽으로 내려간 것 같아. 엄마도 둔덕 위로 올라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숲은 고요했고 계곡물 소리만 바람을 타고 더 크게 들려왔습니다. 그때 북쪽 오솔길에서 노인이 나타나 멈추었습니다. 조금 전 갈림길로 아이 둘이 내려가는 걸 봤소. 엄마가 물었습니다. 지금 보신 거예요?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짧은 말은 부모에게 잠시 안도감을 주었지만 동시에 이상한 불안을 남겼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그 길로 내려갔다면 금방 모습을 드러낼 것 같았지만 혹시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갔다면 시간이 걸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오후 2시 40분 햇빛이 구름에 가려지자 공기가 서늘해졌습니다. 평상 위는 이미 깨끗이 정리돼 있었고 아이들이 쌓은 돌탑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작은 탑은 균형을 잃을 듯 흔들렸습니다. 엄마는 탑을 잠시 바라보다 이름을 불렀습니다. 민수야, 준수야.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 낙엽이 둔덕 아래로 쓸려 내려갔습니다. 숲은 오래된 책장을 덮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 순간까지는 모든 것이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쌍둥이 형제를 본 마지막 장면이 될 줄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숲은 이미 다른 얼굴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점점 차가워지자 아버지는 막걸리병을 배낭에 넣었습니다. 자, 이제 내려가자. 엄마는 도시락 보자기를 매만지며 아이들을 향해 불렀습니다. 정리하고 내려가야지. 하지만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담배를 비벼 끄고 둔덕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조금 전까지 아이들이 있던 자리에는 낙엽만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민수와 준수가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엄마의 목소리가 조금 더 커졌습니다. 민수야, 준수야. 숲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멀리서 들리던 까치 울음도 끊겼고 계곡물 소리만 바람에 실려 들려왔습니다. 아버지는 평상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말했다. 아까 분명 여기 있었는데. 엄마는 급히 평상 밑을 들여다보고 돌탑 근처 풀숲 사이를 뒤졌습니다. 얘들아, 숨은 거지? 나왔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부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아버지는 둔덕 위로 올라가 갈림길 양쪽을 확인했습니다. 왼쪽으로는 완만한 내리막길이 이어졌고 오른쪽은 돌길이 계곡 쪽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낙엽 위에는 아이들의 발자국 같은 작은 자국이 있었지만 금세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쪽으로 간 것 같아. 내려가 보자. 아버지는 빠른 걸음으로 왼쪽 길을 내려갔습니다. 엄마는 뒤를 따라가며 연신 아이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민수야, 준수야, 대답 좀 해. 10여 미터 내려갔지만 아무런 인기척도 없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낙엽이 우수수 쏟아졌고 어디선가 산비둘기 한 마리가 날아올라 나뭇가지에 앉았습니다. 엄마는 목소리에 힘이 빠진 채 중얼거렸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여기 있었는데. 그녀의 손은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평상 쪽으로 다시 올라가 주변을 훑었습니다. 평상 위에는 이미 도시락이 정리돼 있었고 아이들이 만든 돌탑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탑은 살짝 기울어 있었고 꼭대기의 솔방울은 바람에 떨어져 평상 밑으로 굴러가 있었습니다. 해는 천천히 기울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가 가까워졌고 산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아버지는 다급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러다 해지겠다. 안 되겠다. 빨리 내려가자. 엄마는 마지막으로 평상 주변을 한 바퀴 더 돌며 아이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목소리는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얘들아, 엄마 여기 있어. 빨리 나와. 그러나 숲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는 거의 달리듯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글길에 먼지가 일었고 엄마는 미끄러질 뻔해 손으로 나무를 붙잡았습니다. 발목이 삐끗해 얼굴을 찡그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앞서 달리며 계속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혹시 아이들이 따라오지 않을까 하는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임시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도 아이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차 옆은 그대로였고 아무도 아이들을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숨을 고르며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냈습니다. 공중전화 박스로 달려간 아버지는 수화기를 들고 다이얼을 눌렀습니다. 떨리는 손 때문에 번호를 2번이나 틀렸습니다. 아이들이 안 보여요. 주황산에서 쌍둥이 형제가 사라졌어요. 숨이 가쁜 목소리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아버지는 이마에 땀을 훔쳤습니다. 엄마는 전화박스 옆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같이 있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처럼 작았습니다. 그날 해가 지기 시작하자 산은 급격히 어두워졌습니다. 공터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손전등을 들고 나섰습니다. 이대로 두면 위험합니다. 지금 바로 사람들 모읍시다. 밤이 되자 긴급 수색이 시작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횃불과 손전등을 들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확성기에서 울려 퍼지는 민수야 준수야 라는 목소리가 산속에 메아리 쳤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숲은 마치 귀를 닫은 듯 고요했습니다. 밤 공기는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계곡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사람들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엄마는 평상 근처까지 다시 올라갔지만 아이들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돌탑은 여전히 쓰러지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더 이상 평화로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이들이 남긴 마지막 흔적처럼 느껴졌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엄마의 울음소리는 더 커졌습니다. 아버지는 등불을 높이 들고 숲길을 비추었지만 그림자만 길게 늘어질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울음소리는 주황산의 어둠 속으로 묻혀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산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해가 완전히 넘어가자 산속은 급격히 어두워졌습니다. 붉은 빛이 능선 너머로 사라지고 숲은 순식간에 짙은 먹빛에 잠겼습니다. 산길은 등불이 닿는 곳에서만 겨우 형태를 드러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나무잎이 흔들려 수많은 그림자가 바닥에 어른거렸습니다. 신고를 받은 지서 순경 둘이 가장 먼저 도착했습니다. 그들의 옷자락은 이슬에 젖어 있었고 랜턴 불빛이 이리저리 흔들렸습니다. 뒤이어 마을 이장과 주민들이 도착했습니다. 누군가는 삽과 곡괭이를 들고 있었고 누군가는 모닥불을 피울 장작을 안고 왔습니다. 이장은 공터 한가운데 서서 확성기를 잡았습니다. 10살 쌍둥이 형제입니다. 이름은 민수, 준수, 회색 점퍼에 청바지, 운동화 신었습니다. 혹시 산 아래로 내려갔을 수도 있으니 길목을 다 막고 수색합시다. 순식간에 세 갈래의 조가 편성되었습니다. 첫째 조는 정상에서 남쪽 사면으로 이어지는 급경사 숲길, 둘째 조는 평상에서 서쪽으로 뻗는 능선길, 셋째 조는 계곡을 따라 내려가는 돌길을 맡았습니다. 각 조마다 길을 잘 아는 마을 사람을 붙였습니다. 군견 2마리가 트럭에서 내려졌습니다. 젖은 코가 바닥 냄새를 맡으며 파르르 떨렸습니다. 핸들러는 줄을 짧게 쥐고 개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짧은 짖음과 함께 군견이 뛰어올랐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엄마는 공터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서 서로 꽉 움켜쥐고 있었고 어깨는 끊임없이 떨렸습니다. 눈은 울음으로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순경 옆에서 평상 위치와 마지막 목격 지점을 설명했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연필심은 지도 위를 덜컥거리며 지나갔습니다. 첫 번째 수색조가 능선으로 올라갔습니다. 랜턴 불빛이 나무줄기마다 반짝이며 점점 멀어졌습니다. 발소리가 젖은 낙엽을 밟으며 축축하게 울렸습니다. 민수야 준수야. 사람들이 목청을 높여 불렀습니다.
소리는 밤 공기에 휘날려 멀리 퍼졌다가 이내 메아리로 돌아왔습니다. 계곡조는 돌 위를 조심스레 건넜습니다. 물은 얕았지만 차갑고 흐름은 빨랐습니다. 군견이 물가의 풀숲을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다가 어느 지점에서 갑자기 방향을 틀었습니다. 여기서 뭔가 맡았네. 핸들러가 말했습니다. 모두가 그 자리를 라이트로 비췄습니다. 젖은 흙바닥에 작은 발자국처럼 보이는 찍힘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세 걸음도 채 이어지지 않고 바로 지워져 있었습니다. 능선팀에서는 작은 소동이 있었습니다. 빛이 반짝였어. 다가가 보니 유리 조각이었습니다. 등산객이 버린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조장은 흰 천 조각을 꺼내 나뭇가지에 묶었습니다. 헛걸음이어도 표시 남겨. 그날 밤 산에는 흰 천이 군데군데 매달렸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그 천들이 가볍게 펄럭였습니다. 공터 한쪽에서는 임시지휘본부가 꾸려졌습니다. 큰 지도 위에 형광펜으로 수색 구역이 그려졌습니다. 평상 지점에서 시작해 시계 방향으로 원을 넓혀 나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장은 자원봉사자들에게 따뜻한 보리차를 나눠주었습니다. 큰 주전자에서 김이 솟아올라 밤 공기와 섞였습니다. 엄마는 종이컵을 받았지만 마시지 못했습니다. 시선은 공터 끝자락의 어둠만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아이들이 걸어 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각 조는 잠시 모여 현황을 보고했습니다. 발견된 것은 낙엽더미, 오래된 과자 봉지, 낡은 로프 조각뿐, 아이들의 배낭, 옷 조각 같은 것은 한 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산 아래로 내려간 거 아닐까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길목은 다 막아뒀습니다. 내려왔으면 누군가 봤어야죠. 순경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새벽 2시, 첫 번째 조가 평상 근처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라이트를 바닥 가까이 비추며 놓친 흔적이 없는지 살폈습니다. 낙엽의 결은 누군가의 발이 지나갈 때 방향이 달라지지만 주변은 지나치게 정돈돼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낮에 쓸었던 탓인지 등산객이 많아 그런 것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옆에는 담배꽁초 2개가 나란히 떨어져 있었습니다. 순경은 비닐봉투에 담아 증거 표시를 붙였습니다. 새벽이 다가오자 기온은 더 내려갔습니다. 사람들의 숨이 흰김이 되어 흩어졌습니다. 군견은 헐떡이며 바닥에 배를 붙였습니다. 핸들러가 개를 쉬게 하자 개들은 혀를 길게 내밀고 헐떡였습니다. 그때 능선 쪽에서 휘파람 소리와 함께 외침이 들렸습니다. 여기. 모두가 달려갔습니다. 풀숲 속에서 낡은 필름 케이스가 하나 발견됐습니다. 엄마는 얼어붙은 얼굴로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거 떨어뜨린 적 있어요? 순경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필름 다 챙겼어요. 케이스는 비어 있었습니다. 누가 언제 버렸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새벽녘, 모든 조가 공터로 복귀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은 벌겋게 충혈돼 있었고 손끝은 허공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장은 따뜻한 국물을 나눠주었습니다. 엄마는 한 모금도 넘기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지도 앞에 서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순경이 말했습니다. 해 뜨면 계곡 라인 집중 수색합니다. 혹시 물길에 휩쓸렸을 가능성부터 확인합시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가 뜨면 오늘은 어젯밤보다 더 많은 것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해가 산등성이를 넘어오자 다시 수색이 시작됐습니다. 아침 햇살은 얼어붙은 공기를 풀어주었지만 사람들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공터에 남은 것은 식지 않은 불안과 모닥불의 재, 그리고 기다림뿐이었습니다. 해가 산등성이를 넘어오자 사람들은 다시 계곡과 능선으로 흩어졌습니다. 아침 공기는 서늘했고 프리페는 밤새 맺힌 이슬이 반짝였습니다. 사람들의 숨결이 흰김이 되어 날아갔습니다. 밤을 꼬박 샌 얼굴들에는 피로가 깊게 드리워져 있었지만 오늘은 반드시 뭔가를 찾아낼 수 있다는 희망이 그 피로를 눌러앉혔습니다. 군견 2마리가 줄에 묶인 채 계곡을 오르내렸습니다. 코를 바닥에 대고 킁킁거리며 물가와 바위 틈을 조사했습니다. 핸들러는 줄을 당기며 속도를 조절했고 사람들은 낙엽을 젖히고 돌 틈에 손을 넣어가며 작은 흔적이라도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정오 무렵 공터로 돌아온 사람들은 잠시 앉아 숨을 고르며 식수를 나눴습니다. 종이컵에서 올라오는 보리차 김이 차가운 공기에 부딪혀 하얗게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도 누구도 긴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모닥불 근처에서는 나뭇가지 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엄마는 컵을 쥔 채 마시지 못했고
아버지는 지도 앞에 서서 여전히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햇빛은 한결 부드러워졌고 계곡의 물결은 금빛으로 반짝였습니다. 사람들의 발소리는 조금 더 무거워졌지만 집중력은 오히려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계곡팀의 발걸음이 돌다리 위에서 멈췄습니다. 잠깐, 라이트 좀 비춰보세요. 조장이 몸을 숙이며 말했다. 사람들이 라이트를 집중해서 비추자 물가 가까이 쌓인 낙엽 더미 속에서 둥글게 솟은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젖은 낙엽을 막대기로 조심스레 걷어내자 작은 모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회색빛 천은 물과 흙에 젖어 무겁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둘레에는 낡은 고무줄이 돌려져 있었고 진흙이 말라붙은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순경이 장갑을 낀 손으로 들어 올리자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유실물 봉투, 빨리.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봉투에 넣기 전 모두가 모자를 한 번씩 바라보았습니다. 엄마의 눈이 커지고 입술이 떨렸습니다. 민수 모자예요. 그 한마디는 울음과 함께 터져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손을 뻗었다가 멈췄습니다. 순경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젖어 있으니 그대로 두는 게 좋습니다. 계곡 주변은 숨 막히게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의 숨소리와 물 흐르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군견이 모자 냄새를 맡더니 상류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핸들러가 줄을 조정하며 속도를 맞췄습니다. 이 라인 다시 후차. 상류부터. 사람들은 계곡 양옆으로 흩어져 낙엽을 뒤집고 돌틈을 살폈습니다. 손끝에 차가운 흙과 물이 달라붙었습니다. 그러나 모자 외에는 그 어떤 단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작은 장난감, 과자 봉지, 옷 조각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휘본부로 돌아온 모자는 신문지 위에 조심스럽게 놓였습니다. 젖은 천에서 물방울이 또르르 떨어졌습니다. 순경이 수첩을 꺼내 시간을 적었습니다. 발견 시각 오후 3시 17분. 계곡 이라인 북쪽 60m 지점. 엄마는 모자를 향해 손을 뻗었다가 끝내 닿지 못하고 거두었습니다. 눈물은 이미 멈추지 않고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모자를 한참 바라보다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민수가 여기까지 왔던 건가? 이 소식은 능선팀에도 전해졌습니다. 그들은 즉시 수색 범위를 넓혔습니다. 낮게 깔린 잡목 사이를 헤치며 나뭇가지 하나하나에 라이트를 비췄습니다. 반나절 전에는 눈에 들어오지 않던 사소한 흔적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낙엽결이 미묘하게 달라진 자리, 잡목 사이 얇은 긁힘, 나무 껍질이 벗겨진 흔적들. 조장은 무전기로 보고했습니다. 흔적은 있는데 확실치 않음. 미끄러진 자국 없음.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혼자 내려갔다면 더 남았을 텐데. 해질녘 지도에는 빨간 핀들이 더 빽빽하게 박혔습니다. 평상 지점에서 시작해 계곡으로 내려가는 선, 그리고 그 주변을 격자 무늬로 나눈 작은 사각형들. 공터에 매달린 흰 천 조각들은 바람에 흔들리며 깃발처럼 펄럭였습니다. 엄마는 지도를 멀찍이 바라보며 왼쪽 어깨를 감싸 쥐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밤이 오기 전 마지막 탐색에서 능선의 낮은 가지 끝에서 하얀 섬유가 발견되었습니다. 손톱만한 크기, 얇은 올이 바람에 살짝 흔들렸습니다. 조연이 핀셋으로 조심스레 집어 증거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날 밤, 모자는 신문지 위에서 물기를 뱉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모서리에 앉아 모자만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는 공터 밖 어둠 속에 서 있었습니다. 모닥불은 천천히 꺼져갔습니다. 멀리서 휘파람 소리가 났습니다. 조 교대 신호야. 누군가 말했지만 그 소리는 누구에게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밤이 끝나갈 무렵 지휘본부 수첩에는 이렇게 적혔습니다. 발견물 유아용 모자 한 점 상태 양호. 섬유편 한 점 분석 예정. 가설 단독 하산 가능성 낮음. 동반 이동 혹은 외부 개입 가능성 배제 불가. 그 문장은 사실을 말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듯했습니다. 밤 공기는 차갑고 사람들의 그림자는 모닥불을 따라 길게 늘어졌습니다. 엄마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차라리 꿈이었으면. 그 말은 밤 공기에 닿자마자 소리 없이 꺼졌습니다. 산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람만 나무잎을 흔들어 작은 파문을 만들 뿐이었습니다. 누군가 다시 아이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이름은 별빛 사이를 헤매다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사흘째 밤이 깊어가고 새벽의 첫 빛이 산자락을 물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공터에서 잠시 몸을 녹이며 뜨거운 국물을 들이켰습니다. 군견들은 바닥에 배를 붙이고 헐떡이며 쉬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새로운 자원봉사자들이 합류했습니다. 소문을 듣고 달려온 인근 면읍의 주민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조를 나누어 계곡과 능선을 훑었습니다. 밤새 발견된 것은 모자와 섬유편뿐. 여전히 아이들의 흔적은 더 없었습니다. 그날 오전, 경찰서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근처 마을에 사는 60대 노인이었습니다. 어제 해질 무렵 산 중턱에서 아이 하나를 봤습니다. 그는 전날 장을 보고 돌아오다 지름길로 산길을 택했다고 했습니다. 회색 점퍼 차림이었어요. 작은 아이였고 혼자 걷고 있었지요. 경찰은 곧장 노인을 지휘본부로 불렀습니다. 노인은 모닥불 앞에 앉아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얼굴을 분명히 본 건 아니지만 준수 같았습니다. 민수는 조금 더 체격이 크잖아요.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만약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아이들이 함께 있던 것이 아니라 한 명만 따로 어디론가 간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한 명만 살아서 내려온 것일지도 모른다는 무거운 생각이 사람들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경찰은 즉시 노인이 가리킨 지점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은 평상에서 서쪽으로 한참 내려간 좁은 산길이었습니다. 글바닥은 이미 말라 있었고 아이 발자국 같은 흔적은 거의 희미했습니다. 군견이 냄새를 맡았지만 방향을 잃은 듯 계속 빙빙 돌았습니다. 핸들러는 줄을 당기며 개를 진정시켰습니다. 그때 능선 쪽에서 또 다른 주민이 증언을 냈습니다. 나는 그날 부부가 내려오는 걸 봤네. 아이들은 없었어. 남자는 막걸리병을 들고 있었지. 이 증언은 현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와 엄마는 처음부터 아이들이 놀다가 사라졌다고만 말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증언은 그들의 말을 뒤흔드는 내용이었습니다. 엄마는 경찰 조사에서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우린 잠깐 쉬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평상 근처에서 놀고 있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손은 무릎 위에서 서로를 꼭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입술을 깨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그들의 진술과 목격담을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지도 위에서 빨간 펜이 평상에서 내려오는 길을 따라 그어졌습니다. 경사 한 명이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부부만 아무렇지 않게 내려왔다는 증언이 둘이나 겹치면 단순 실종만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밤이 되자 공터의 공기는 한층 차가워졌습니다. 등불 아래에서 경찰과 형사들은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작전 회의를 이어갔습니다. 이제 수색은 단순히 아이를 찾는 일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부모의 동선과 행동까지 하나하나 재구성하고 혹시 그날 무언가 숨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모닥불 곁에 앉아 울었습니다. 그 울음은 전날보다 더 깊고 길었습니다. 아버지는 지도 앞에 서 있었지만 시선은 멀리 어둠 속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주머니 속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공터의 불빛이 산 그림자를 흔들었습니다. 멀리서 누군가 아이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민수야, 준수야. 그 목소리는 이제 간절한 기도처럼 들렸습니다. 산은 여전히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넷째 날 밤, 지휘본부의 분위기는 전날과 달랐습니다. 지도 위에는 빨간 핀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고 평상에서 시작해 계곡능선화 산로까지 온통 표시가 그어져 있었습니다. 경사들은 지도 앞에서 조용히 서로의 얼굴을 살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제 단순 실종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경사 한 명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목격자 2명 모두 부부만 내려왔다고 진술했습니다. 게다가 모자 발견 지점도 평상에서 멀지 않습니다. 스스로 멀리 갔을 가능성은 낮아요. 다른 형사가 수첩을 펼쳤습니다. 부모 진술은 일정하지만 시간대가 계속 어긋납니다. 점심 후 아이들과 같이 있었다는 시각, 마지막으로 본 위치, 내려오기 시작한 시간 세부가 조금씩 다릅니다. 결국 경찰은 부모를 다시 불렀습니다. 조사실은 싸늘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평상 주변 사진과 모자 사진, 증언 기록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앉았습니다. 얼굴은 잿빛이었고 눈 밑에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엄마는 손수건을 쥐고 있었지만 손끝은 계속 떨렸습니다. 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두 분이 아이들 없이 아무렇지 않게 내려오는 걸 봤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엄마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저희는 아이들을 평상 근처에 두고 잠깐 내려왔을 뿐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았습니다. 아버지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우린 잠깐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말이 조사실 공기를 얼어붙게 했습니다. 형사는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럼 아이들을 두고 내려온 사실은 인정하십니까? 아버지는 고개를 떨군 채 대답했습니다. 다시 올라가서 데려올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목소리가 끝내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이 짧은 대답으로 경찰은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실종 사고로 분류했던 사건을 범죄 가능성 사건으로 전환하기로 한 것입니다. 지휘본부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형사들은 부모의 동선을 분 단위로 다시 재구성했습니다. 평상 도착 시각, 점심 식사 시각, 다른 등산객과 만난 시각, 평상에서 내려오기 시작한 시각, 이 모든 기록이 지도 위에 실선으로 그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빨간 글씨로 쓰였습니다. 아이들 목격 시간 없음, 부모만 아산 목격. 이 결정은 마을 분위기를 뒤흔들었습니다. 낮에는 마을 어귀에 기자들이 삼삼오오 모여들었고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습니다. 이장은 사람들을 모아두고 말했습니다. 수색은 계속하지만 경찰이 범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은 굳었습니다. 설마 부모가 속삭임이 사람들 사이를 스쳤습니다. 엄마는 공터에서 등을 돌리고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모닥불 근처에 앉아 말없이 손만 비볐습니다. 마을 사람들 중 몇몇은 등을 돌리고 자리를 떴습니다. 누군가는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아이들 잃어버리고도 내려왔다니 그럴 수가 있나. 밤이 되자 산속은 더 깊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수색은 이어졌지만 이제 그 목적은 단순히 아이들을 찾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의 행방뿐만 아니라 부모가 그날 무엇을 했는지, 왜 내려왔는지, 어떤 이유로 다시 올라가지 않았는지가 중요한 조사가 되었습니다. 다섯째 날 아침, 지휘본부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지도는 이미 빨간 핀과 메모로 가득했고 사람들은 종이에 적힌 시각표를 번갈아 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형사 한 명이 두툼한 파일을 들고 조사실로 들어왔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부모의 전날 진술서와 목격자 증언, 수색 기록, 그리고 새로 발견된 아버지의 수첩이 놓였습니다. 오늘은 좀 더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는 이미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고 손수건을 쥔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형사는 먼저 평상 주변 사진을 펼쳤습니다. 여기 아이들이 쌓아둔 돌탑이 깔끔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방과 소지품은 정리된 상태였죠. 보통 아이들이 길을 잃었다면 흩어져야 정상인데 아버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형사가 수첩을 꺼내 펴보였습니다. 거기에는 빼곡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구석에 이런 문장이 보였습니다. 다음 주엔 이 문제를 끝내자. 형사가 물었습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린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싸우고 학교 문제도 많고 잠깐만 내려가서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엄마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금방 다시 올라갈 생각이었어요. 진짜예요. 하지만 그 말은 점점 힘을 잃었습니다. 조사실에 있던 사람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형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고로 보기에는 여러 정황이 맞지 않습니다. 계획적 유기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조사하겠습니다. 이 말은 부모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는 눈을 감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엄마는 테이블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그 시각 마을 공터에서도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부모를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몇몇은 수군거리며 등을 돌렸습니다. 아이들이 방해됐다고 두고 내려온 거 아냐. 수첩에 뭐라고 적어놨다잖아. 수색은 계속됐지만 이제 그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아이들의 생존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뿐 아니라 부모가 의도적으로 아이들을 방치했는지 누군가 개입했는지 밝혀내는 것이었습니다. 군견은 다시 평상 주변과 계곡 라인을 돌았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흔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며칠간의 비명과 울음, 사람들의 발자국만이 그곳에 쌓이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경찰은 부모 차량과 가방까지 전부 확인했습니다. 차 안에서는 전날 먹다 남은 막걸리병과 과자 봉지가 발견되었습니다. 형사는 메모했습니다. 사고 직후 바로 구조 요청하지 않고 차량까지 내려갔을 가능성 있음. 이 모든 정황은 부모의 알리바이를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뿐 아니라 기자들까지 부모를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일 때마다 엄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는 무표정하게 입술을 깨물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공터의 모닥불 앞에서 형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사건 자체를 유기사건으로 보고 수사합니다. 수색은 계속하지만 중심은 부모 진술과 행적 검증입니다. 그 말은 산속에 메아리 쳤습니다. 그날 밤 모닥불은 더 일찍 꺼졌습니다. 바람이 불자 흰 천 조각들이 나뭇가지에서 흔들렸습니다. 엄마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한참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불빛을 등지고 멀리 서 있었습니다. 그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사건은 이미 지역을 넘어 전국 뉴스에까지 보도되었습니다. TV 화면에는 주황산 입구에 서 있는 경찰차와 줄지어 서 있는 수색 인원, 공터에서 울고 있는 엄마의 모습이 반복해서 비쳤습니다. 기자들은 연일 마을 입구에서 생방송을 내보냈습니다. 경찰은 사고가 아닌 범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부모의 행적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안타깝다며 도시락과 물을 가져다 주던 사람들이 하나둘 발길을 끊었습니다. 공터를 지날 때마다 사람들은 속삭였습니다. 아이들을 두고 내려왔다지? 수첩에 적힌 글귀가 심상치 않다더라. 엄마는 마을 길을 걷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치면 고개를 돌리는 사람이 늘었고 어떤 이는 대놓고 이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아버지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공터에서 형사들과 마주치면 담배만 물고 멀찍이 서 있었습니다. 경찰은 부모를 다시 불러 사건 당일의 시간을 분 단위로 재구성했습니다. 점심시간, 평상에 앉아 있었던 시간, 다른 등산객과 마주친 시간, 내려오기 시작한 시간, 조금씩 어긋나던 시간표가 하나로 맞춰지자 부모가 아이들을 평상에 남겨둔 채 적어도 30분 이상 내려왔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증거는 여전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흔적은 계곡에서 발견된 모자 하나뿐, 시신도, 다른 외부인의 발자국도 없었습니다. 수색은 점점 줄어들었고 지휘본부의 지도는 더 이상 새로운 핀을 얻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이어지던 이름 부르는 소리는 점점 낮아졌습니다. 확성기 소리가 산에 메아리 쳤지만 이제 그 소리에 대답하는 것은 메마른 바람뿐이었습니다. 모닥불 옆에 앉은 엄마는 거의 소리를 내지 않고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눈을 감고 머리를 싸쥐고 앉아 있었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경찰은 사실상 대대적 수색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수색은 축소하고 수사는 계속됩니다. 형사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말은 산 아래에 모여있던 사람들의 심장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공터는 갑자기 텅 빈 것처럼 조용해졌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고 군견도 철수했습니다. 남은 것은 나뭇가지에 매달린 흰 천 조각들과 꺼져가는 모닥불, 그리고 부모의 울음뿐이었습니다. 주황산은 다시 원래의 고요를 되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는 예전의 평화가 아니라 무언가 삼켜버린 듯한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1994년 가을, 사건 발생 후 정확히 10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주황산 등산로 정비 작업을 하던 인부 한 명이 낙엽과 흙으로 거의 막혀있던 작은 굴 입구를 발견했습니다. 낙엽을 치우자 그 안에서 희미한 천 조각이 드러났습니다. 작업 인부는 이상한 예감을 느끼고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현장은 즉시 봉쇄되었고 국과수 인력이 투입되었습니다. 굴 안은 좁고 습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안쪽까지 닫자 사람들은 숨을 삼켰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배낭과 함께 서로를 꼭 껴안은 채 쓰러져 있는 두 구의 유골이 있었습니다. 작은 뼈들이 서로 겹쳐 있었고 그 곁에는 반쯤 남은 사탕 몇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DNA 감시 결과 유골은 1984년에 실종된 민수와 준수 형제로 확인되었습니다. 부검 결과 외상은 없었고 사인은 저체온증과 탈수였습니다. 형제는 산속에서 서로를 껴안은 채 서서히 숨을 거둔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전국을 뒤흔들었습니다. 사건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고 경찰은 곧바로 부모를 체포했습니다. 아버지와 새엄마는 살인 및 아동유기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재판에서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럴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다시 올라가 데려오려 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이들을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책임은 피고인에게 있습니다. 법원은 그들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엄마는 판결문을 듣고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재판이 끝난 뒤에도 한동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주황산의 그 작은 굴은 지금도 등산객들이 멈춰 서서 묵념하는 장소로 남아 있습니다.
돌무더기 위에는 작은 꽃과 사탕이 놓여 있고 누군가는 손으로 조용히 아이들의 이름을 쓰고 갑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묻습니다. 그날 평상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산은 끝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바람만이 나무잎을 흔들며 오래된 기억을 조용히 흔들 뿐이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1994년 여름, 정민 가족은 밤새 달려 거제도 펜션에 도착했습니다. 바다는 아침 햇살에 잔잔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방 안은 새 비누 냄새로 가득했고 창문을 열자 바닷바람이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짐이 내려지고 냉장고가 닫히자 집 안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점심 전 산책을 나선 수진과 은서의 그림자가 펜션 철문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글길에서 슬리퍼 소리가 사각거리고 바람이 모자의 챙을 흔들었습니다. 데크 위에서 셔터 소리가 한번 울렸고 웃음은 파도에 섞여 사라졌습니다. 그 사진이 두 사람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정오 무렵 해안 벤치에서 주운 조개 껍데기가 은서의 주머니에 들어갔습니다. 바람은 점점 거세졌고 어선 엔진음이 낮게 울렸습니다. 발자국은 해안길 어딘가에서 멈췄고 그곳 이후로는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펜션 철문은 다시 열릴 예정이었지만 그 시간은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 평온이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정오를 조금 넘긴 시각 펜션 마당은 햇빛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정민의 시선은 철문 너머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수진과 은서가 산책길로 나선 지 한 시간이 지났지만 돌아올 기척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느긋하게 신문을 펼쳐 들고 앉아 있었지만 활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문을 접어 데크에 내려두고 철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길은 여전히 조용했고 바닷바람만 낮게 불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자 배가 고팠지만 수저를 들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주방에 놓아둔 도시락은 그대로 식어가고 있었고 냉장고, 모터 소리만이 작은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정민은 시계를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2시간. 산책길은 왕복해도 1시간 남짓이면 충분할 거리였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그는 중얼거리고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3시간이 지나자 불안은 확신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펜션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혹시 산책로 반대편으로 나가는 길이 더 있나요? 주인은 호스를 내려놓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길은 하나뿐이에요. 이 시간까지 안 돌아오셨다면 글쎄요, 이상하네요. 정민은 바닷길 입구를 한참 바라보다가 갑자기 길을 뛰기 시작했습니다. 데크 위에 발자국 소리가 쿵쿵 울렸습니다. 전망 벤치를 지나 바위 끝까지 가보았지만 모녀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대신 벤치 근처 데크 난간에 작은 인형이 걸려 있었습니다. 은서가 아끼던 토끼 인형이었습니다. 정민은 그 인형을 움켜쥔 채 멈춰 섰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젖어 있었습니다. 해는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바다는 붉은 빛을 머금고 있었고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마을로 내려오는 길에서 정민은 만난 사람마다 발걸음을 붙잡았습니다. 혹시 아내랑 아이 못 보셨어요? 검은 모자 쓴 여자랑 5살 여자아이.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고 어떤 이는 방금까지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며 돌아섰습니다. 정민은 다시 펜션으로 돌아와 휴대전화를 잡았다가 내려놓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전화를 걸 곳도 도움을 청할 마땅한 곳도 많지 않았습니다. 어둠이 깔리자 펜션 마당에 불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정민은 더는 기다릴 수 없다는 생각에 차를 몰고 가까운 파출소로 향했습니다. 파출소 안은 형광등 불빛 아래 정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딸이 낮부터 돌아오지 않습니다. 산책로에 갔는데 당직 경찰은 처음에는 실종 신고보다는 길을 잃었을 가능성을 이야기했습니다. 해안 산책로라면 금방 돌아올 텐데요. 혹시 친척 집에 들른 건 아닐까요? 정민은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 없습니다. 아이 인형까지 데크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메모지에 사건 시간을 적고 펜션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우선 주변을 한 바퀴 돌고 오겠습니다. 어두워지기 전에 확인해야죠. 순찰차 사이렌이 짧게 울렸고 헤드라이트가 어둠을 가르며 해안길로 향했습니다. 정민은 파출소 앞에서 순찰차의 꼬리등이 사라질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밤 공기가 차갑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는 낮보다 훨씬 크게 들렸고 펜션 마당의 불빛은 어둠 속에 외로이 떠 있었습니다. 정민은 철문 앞에 서서 바다 쪽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너머에서 은서가 아빠 하고 달려 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길은 조용했고 바다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민은 펜션 마당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한 채 새벽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아직 은서의 인형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 인형은 밤새 식어 있었고 바람에 귀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막 밝아오기 전 파출소 앞에는 이미 순찰차와 해경 차량이 서 있었습니다. 정민은 하룻밤 사이 눈이 깊게 꺼진 얼굴로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경찰은 야간조를 깨우듯 서로 짧게 무전을 주고받고 손에는 대형 랜턴과 무전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곧 해안길부터 다시 웃겠습니다. 짧은 지시와 함께 랜턴 불빛이 어둠을 찢었습니다. 젖은 데크 그 위로 하얀 원이 이동하고 그 뒤를 정민이 따라 걸었습니다. 나무 데크는 밤새 내린 이슬에 미끄러웠고 밑에서는 파도가 낮게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전망 벤치 근처에 도착했을 때 정민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전날 봤던 그 자리, 벤치 난간에는 여전히 은서의 인형이 걸려 있었습니다. 랜턴 불빛에 비친 인형은 더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그 아래 모래에는 작은 발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발자국은 바위 끝에서 끊어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멈췄습니다. 이후는 파도에 지워진 것 같습니다. 경찰의 말에 정민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바위 끝으로 다가가 바다를 내려다봤습니다. 검게 가라앉은 바다는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곧 해경 보트가 도착했습니다. 탐조등이 켜지고 어둠 위에 커다란 원이 생겼습니다. 대원들이 줄줄이 내려와 바위 틈과 해안선을 훑기 시작했습니다. 젖은 신발에서 물방울이 떨어져 데크를 적셨습니다. 수심 얕은 구역부터 확인한다. 무전기에서 짧게 울린 지시가 들렸습니다. 정민은 벤치 옆에 앉아 인형을 쥔 채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손끝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새벽빛이 수평선 위로 번지자 경찰견 2마리가 투입되었습니다. 개들이 벤치 주변을 돌며 킁킁거렸지만 곧 멈춰섰습니다. 바닷바람이 방향을 바꾸자 냄새가 흩어진 듯했습니다. 정민은 인형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귀가 구겨지고 천이 축축한 인형이 손바닥에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혹시 물에 빠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 경찰의 말에 정민은 몸이 굳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바위 끝으로 걸어가 바다를 내려다봤습니다. 해가 떠오르며 바다는 은빛으로 변했지만 그 안은 여전히 깊고 어두웠습니다. 아침이 지나자 인근 어민들이 배를 몰고 나타났습니다. 그물 배가 바다 위에 줄을 그리며 움직였습니다. 해안에는 노란 줄이 쳐지고 기자들이 도착해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셔터 소리가 연속으로 울릴 때마다 정민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혹시 사진 속 어딘가에 두 사람의 흔적이 찍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래 위에서는 먹다 남은 김밥 한 줄이 발견되었습니다. 포장지는 젖어 있었고 소금기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정민은 그것을 집어들고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 작은 음식이 오히려 두 사람이 아직 살아있다는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시간은 흘렀고 해질 무렵까지 수색은 계속되었습니다. 바닷바람은 차가워지고 파도 소리는 거칠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랜턴 불빛을 켜고 다시 한 줄로 서서 데크를 따라 걸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노란 줄이 펄럭였고 정민은 그 옆에 앉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찾아오자 수색은 일시 중단되었습니다. 해안에는 사람 그림자 대신 정적이 깔렸습니다. 정민은 바다 쪽으로 걸어가 무릎이 꺾이듯 모래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목소리가 터져 나왔고 울음이 밤 공기를 울렸습니다. 바람은 그 울음을 바다로 데려갔습니다. 그날 밤 바다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민의 가슴 속에는 깊고 차가운 구멍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수색은 사흘째 계속되었지만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해경은 인근 해안과 갯바위를 샅샅이 뒤졌고 잠수부들이 바닷속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바다는 끝내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정민은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하루하루 시간이 늘어날수록 사람들의 목소리는 작아졌고 그 대신 바람과 파도 소리만 크게 들렸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경찰은 정식으로 미제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지금까지 특별한 증거가 없습니다. 유괴 가능성도 단순 실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은 정민의 귀에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아내와 아이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채 사건은 점점 기록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언론은 사건을 몇 줄로 보도했습니다.
거제도 해안 산책로 모녀 실종, 수색 난항. 신문 기사 옆에는 은서가 인형을 들고 웃던 사진이 실렸습니다. 그 사진은 정민이 직접 건넨 것이었지만 인쇄물로 보니 현실이 아니라 이미 과거가 되어버린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는 다양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어떤 이는 바다에서 큰 소용돌이를 봤다고 했고, 어떤 이는 외지인이 이상한 배를 몰고 왔었다고 떠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확실한 증언은 하지 않았습니다. 정민은 그 소문들을 들을 때마다 벤치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언제나 조용했고 모래 위에는 새로운 발자국이 생겼다가 금세 지워졌습니다. 한 달 후 경찰은 공식 수색을 종료했습니다. 파출소장은 정민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제는 정기 순찰만 남을 겁니다. 가족분들이 혹시 돌아오시면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정민은 대답하지 못하고 파출소를 나섰습니다. 길가에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가 이상하게 멀리서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펜션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철문 앞에서 밤새 앉아 있다가 동이 트자 바다로 향했습니다. 벤치 위에 앉아 해가 뜨는 것을 보고 바다에 국화한 송이를 던졌습니다. 꽃은 물 위에 잠시 머물다 파도에 떠밀려 사라졌습니다. 정민은 그 모습을 끝까지 바라보았습니다. 그 이후로 매년 여름이면 정민은 거제를 찾았습니다. 여름 햇살이 가장 강한 날을 골라 같은 펜션, 같은 방에 묵었습니다. 창문을 열면 보이는 바다는 매년 똑같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 반짝임은 더 이상 평온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번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벤치 앞에 서서 모래를 한참 내려다보다가 인형이 걸려있던 난간을 손끝으로 만졌습니다. 난간은 햇빛에 덮여 뜨거웠고 오래된 소금기 냄새가 났습니다. 정민은 그곳에서 한참을 앉았다가 돌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보면 조용히 인사했고 어떤 이들은 불편한 눈길로 피하기도 했습니다. 시간은 흘렀고 계절은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정민에게 그날 이후의 시간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벤치, 난간, 모래, 바다 냄새가 매번 똑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해 그는 모래 위에 앉아 일몰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바다로 천천히 가라앉을 때 정민은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바다는 모든 걸 기억하고 있다. 다만 말하지 않을 뿐이다. 그 생각은 그를 더 깊은 침묵으로 끌어내렸습니다. 그는 다시 국화를 한 송이 꺼내 바다에 던졌습니다. 꽃은 조용히 떠내려갔고 정민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벤치에서 밤을 보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모래가 차갑게 식는 시간까지 앉아 있다가서야 펜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삶은 해마다 같은 여름을 반복하며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반짝임은 이제 정민에게 끝없는 질문처럼 보이고 있었습니다. 2004년 여름, 사건이 일어난 지 꼭 열해가 되는 해였습니다. 거제도의 바다는 여전히 잔잔했고 햇살은 예전처럼 눈부셨습니다. 하지만 정민에게 이곳은 여전히 멈춘 시간의 섬 같았습니다. 매년 여름 같은 펜션에 묵고 같은 방의 창문을 열어 같은 바람을 맞았지만 그 바람은 더 이상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창문 앞에 서면 여전히 그날의 그림자가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정민은 이번에도 국화를 한 송이 꺼내 바다에 던졌습니다. 하얀 꽃은 물 위에서 천천히 떠밀려 가다가 작은 파도에 휩쓸려 멀어졌습니다. 꽃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보면서 정민은 자신이 지난 10년 동안 이곳에서 반복해온 기다림이 무의미한 의식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이곳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떠나는 순간 그날 이후 유일하게 이어지던 끈이 완전히 끊어질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펜션 마당으로 경찰차 한 대가 들어섰습니다. 정민은 창문에서 그 모습을 보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형사 2명이 차에서 내려 펜션 주인과 짧게 이야기를 나눈 뒤 정민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민 씨, 최근에 들어온 제보가 있습니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정민의 가슴을 세차게 두드렸습니다. 형사의 설명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며칠 전 먼 바다에서 조업하던 한 어부가 아주 외딴 무인도 근처에서 어린아이 같은 형체를 보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섬은 육지에서 배로 한참을 나가야 닿을 수 있는 곳으로 평소에는 어부들조차 잘 가지 않는 장소였습니다. 어부는 그날 그물을 걷다 무심코 섬 쪽을 보았고 바위 위에 작은 사람이 앉아 있는 걸 봤다고 했습니다. 얼굴은 너무 멀어 알아볼 수 없었지만 바람에 긴 머리가 흩날리고 작은 어깨가 잔뜩 웅크린 모습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 장면이 그냥 지나치기에는 묘하게 불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민은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들리지 않았던 소식이 이제야 찾아왔습니다. 희망과 공포가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정말 은서일까? 만약 그렇다면 왜? 그 먼 곳에 혼자 있는 걸까? 가슴 속에서 묵직한 덩어리가 요동쳤습니다. 형사들은 내일부터 인근 어민들을 상대로 탐문을 시작하고 섬 주변에 드나드는 배가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민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그는 앉아있지 못하고 계속 창문을 열었다 닫았다 반복했습니다. 바닷바람이 방 안으로 들어올 때마다 심장이 더 세차게 뛰었습니다. 해질 무렵 정민은 산책로로 나섰습니다. 전망 벤치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니 수평선 너머 아주 멀리 희미한 점 같은 섬이 보였습니다. 낮은 바위와 풀 몇 그루만이 보이는 작은 검은 점, 그곳이 제보에 나온 섬일까? 바다는 그 섬을 둘러싸고 고요했지만 그 고요가 오히려 더 음산하게 느껴졌습니다. 정민은 한참 동안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밤이 찾아오자 펜션 방 안은 어둠에 잠겼지만 그는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은서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인형을 들고 웃는 5살 아이의 얼굴은 여전히 선명했지만 그 웃음이 이제는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정민은 사진을 들어 가슴에 눌렀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그 섬 어딘가에 있는 걸까? 혹은 이미 생각이 끝나기 전에 그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에서는 파도 소리와 바람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고 멀리서 어선의 엔진음이 낮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만 같아 정민은 창문으로 몸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나 어둠 속 바다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해가 떠오르자 그는 다시 산책로로 나갔습니다. 밤새 내린 이슬에 길이 젖어 있었고 바람은 소금기를 머금고 차갑게 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니 멀리 섬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전날보다 조금 더 선명해 보였고 그 존재가 점점 자신을 끌어당기는 것 같았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었지만 그 침묵은 더 이상 고요하지 않았습니다. 정민은 그곳에서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10년 동안 멈춰있던 시간이 아주 천천히 먼 바다 건너에서부터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듯했습니다. 거제도의 오후 하늘은 검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비는 빗줄기를 굵게 바꿨고 바람은 해안을 따라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병원 응급실 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젖은 작업복 차림의 용의자 어부가 축 늘어진 아이를 품에 안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젖은 머리카락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고열입니다. 빨리 봐주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다급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들것을 끌어와 아이를 눕혔습니다. 체온계를 대자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40도 이상입니다. 링거 준비하세요. 의사가 외쳤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공기 중에 퍼지고 간호사들이 바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어부는 젖은 손으로 머리칼을 쓸어 넘기며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아이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어부가 잠시 머뭇거리자 아이의 입술이 희미하게 열렸습니다. 그 작은 소리에 의사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그는 잠시 펜을 멈춘 채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10년 전 거제 모녀 실종 사건의 기사 제목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최대한 침착하게 접수를 마친 뒤 간호사에게 메모를 건넸습니다. 파출소에 연락하세요. 조용히.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어부가 그 움직임을 힐끔 보았습니다. 그의 어깨가 굳고 눈빛이 출입구로 향했습니다. 그는 대기실을 천천히 서성이기 시작했습니다. 벽시계를 두어 번 확인했고 젖은 장화에서 물이 바닥에 또르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치료가 끝나면 바로 데려가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의사는 아이 상태가 안정될 때까지 이동이 위험하다고 설명했으나 그의 표정은 점점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간호사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때부터 어부의 행동이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았다를 반복했고 이마에 땀을 연신 닦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차가 멈추는 소리가 들리자 그는 결심한 듯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제 데리고 가야겠습니다. 그는 간호사의 말릴 틈도 없이 아이를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간호사가 놀라 소리쳤습니다. 잠깐만요. 경찰이 오고 있어요. 그러나 어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응급실 문이 쾅 열리며
비바람이 들이쳤습니다. 그는 빗속으로 달려 나가 병원 앞에 대기시켜 둔 트럭에 아이를 태웠습니다. 엔진이 요란하게 울리며 트럭은 미끄러지듯 도로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트럭은 빗길을 달려 항구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와이퍼가 쉼 없이 움직였지만 앞은 여전히 흐릿했습니다. 어부는 핸들을 움켜쥔 손에 힘을 주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조그맣게 신음하며 몸을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항구에 도착했을 때 파도는 이미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바닷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배에 올라 아이를 조심스레 눕히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이 낮게 울리고 작은 배는 요동치며 어둠 속으로 미끄러져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경찰차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형사들은 현관 앞에서 젖은 바닥을 확인하고 의사에게 급히 물었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항구 쪽으로 갔습니다. 아마 섬으로? 형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금 당장 추적합니다. 새벽에 투입 준비. 병원 복도에는 아직 아이가 누워 있었던 들것에 젖은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의사는 한참 동안 그 자국을 바라보다 깊은 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빗줄기가 거세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 항구는 아직 깊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바다는 잔잔하지 않았고 파도는 여전히 거칠게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부두 위에는 경찰과 해경 인원들이 모여 있었고 그들의 무전기에서 간헐적인 잡음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정민은 그곳에 서서 구명조끼를 메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밤새 뜬 눈으로 기다린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곧 출발하겠습니다. 형사의 목소리가 짧게 울렸습니다. 경찰정의 엔진이 켜지자 났고 묵직한 진동이 부두에 퍼져나갔습니다. 정민은 손으로 구명조끼 끈을 한 번 더 조여 매고 배에 올랐습니다. 배가 부두를 떠나자 차가운 바닷바람이 얼굴을 세차게 때리고 있었습니다. 파도는 배 옆구리를 세게 쳤고 물보라가 갑판으로 튀어올랐습니다. 정민은 이를 악물고 시선을 멀리 두었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희미하게 섬의 윤곽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어젯밤 아이가 사라진 그 무인도였습니다. 섬이 가까워질수록 심장은 미친 듯 뛰고 있었습니다. 경찰들은 서로 손짓으로 신호를 주고받았고 해경은 손전등을 꺼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배가 모래사장에 닿자 형사가 짧게 외쳤습니다. 투입하겠습니다. 모두가 섬으로 뛰어올랐습니다. 숲은 습기로 가득 차 있었고 풀잎에 맺힌 이슬이 바지를 적시고 있었습니다. 새벽의 공기는 차가웠지만 정민의 몸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사람의 발자국이 선명히 찍혀 있었고 그 발자국은 숲 안쪽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잠시 후 나무 사이로 낡은 움막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붕은 비에 젖어 축 처져 있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경찰이 손짓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진입 준비하겠습니다. 문을 열자 안에서 비린내와 젖은 나무 냄새가 훅 들어왔습니다. 움막 안에는 생활의 흔적이 가득 남아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조개 껍질이 흩어져 있었고 구석에는 반쯤 먹다 만 김밥과 아이의 작은 옷가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흩어진 약봉지에는 최근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정민은 그 광경을 보고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기서 살고 있었던 거야.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상상만 하던 공백이 눈앞에서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숲 너머에서 울음 섞인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찰이 손전등을 켜자 어둠 속에서 작은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은서였습니다. 그녀는 숲 가장자리에 서 있었고 아직 잠에서 덜 깬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움막 뒤편에서 용의자 어부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피로로 짙게 그늘져 있었지만 눈빛은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은서야. 그의 목소리가 섬 전체에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은서의 눈이 번쩍 뜨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순간 경찰들을 한번 훑어보더니 망설임 없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아빠. 은서가 외치며 어부에게 안기고 있었습니다. 정민은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기다린 이름이 이렇게 터져 나올 줄은 상상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가슴 속이 텅 비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형사의 외침이 섬의 고요를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붙잡으십시오. 경찰들이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짧은 몸싸움 끝에 어부는 제압당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은서는 울부짖으며 어부의 팔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놓으세요. 우리 아빠 놓으세요. 정민은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지만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목구멍에서 울음이 치밀어 올랐지만
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어부는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경찰에게 짧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만은 다치게 하지 마십시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깊은 피로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어부를 결박해 배 쪽으로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은서는 여전히 울며 그를 찾고 있었습니다. 아빠, 아빠. 그 울음소리가 섬의 고요를 찢고 있었습니다. 정민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꿈꿔온 재회였지만 이 순간이 왜 이렇게 쓰라린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시선을 들어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동쪽 하늘에서 해가 떠오르고 있었고 수평선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섬은 다시 조용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민의 마음속에서는 폭풍이 여전히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거제 경찰서 조사실은 깊은 밤에도 불이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의 형광등은 희미하게 깜빡이며 차가운 빛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건너편에는 용의자 어부가 앉아 있었고 손목에는 여전히 수갑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체포 과정에서 묻은 바닷물과 흙이 그대로 남아 있었지만 눈빛은 쉽게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형사는 사건 파일을 펼쳐놓고 기록을 하나씩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언제부터 데리고 있었는지, 왜 데려왔는지, 엄마의 행방은 알고 있는지 차근차근 묻고 있었습니다. 어부는 오랜 침묵 끝에 10년 전 여름 폭풍 후 치던 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날 그는 해안가에서 울고 있던 어린아이를 발견했고 그대로 두면 죽을 것 같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 이후로 섬에서 아이를 먹이고 입히며 길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아이는 그를 아버지라 부르며 따르고 있었으나 친엄마의 행방은 끝까지 알지 못한다고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조사실의 공기는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어부의 진술은 일관되었지만 그 안에서 진짜 의도를 읽어내기 어려웠습니다. 그는 범인이라기보다 보호자에 가까운 어조로 자신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0년 동안 아이를 부모에게 돌려주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그에게서 눈을 떼기 어려운 의심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조사실 밖 복도에는 은서가 앉아 있었습니다. 담요를 둘러쓰고 있었지만 여전히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아이는 경찰의 품에서 잠시 잠들었다 깨어나기를 반복했고 깨어날 때마다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어부를 찾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지만 은서는 고개를 저으며 아버지를 부르듯 중얼거렸습니다. 정민은 조사실로 들어서기 전 복도에서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오랫동안 그려왔던 재회의 순간은 이렇게 낯설고 멀리 서 있는 모습으로 찾아왔습니다. 아이는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고 오히려 조사실 안에 있는 어부를 찾고 있었습니다. 정민은 테이블 앞에 앉아 어부를 바라보았습니다. 눈앞의 남자가 10년 동안 자신의 딸과 함께 살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분노와 혼란, 그리고 알 수 없는 감정이 뒤섞여 숨이 막혔습니다. 그는 속으로 수천 번 물었던 질문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왜 아이를 돌려보내지 않았는지, 왜 이렇게 오랜 세월을 빼앗았는지. 어부는 정민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후회와 피로, 그리고 묘한 결심이 비쳐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범인이 아니며 아이를 지키기 위해 그곳에 있었다는 태도를 끝까지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낮았지만 조사실 공기 속에 단단하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형사는 진술서를 정리하며 DNA 검사 결과가 며칠 내로 나올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그때까지 어부는 피의자 신분으로 구금될 것이 결정되었습니다. 어부는 수갑이 채워진 손목을 내려다보다가 아주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표정은 체념인지 안도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정민은 조사실을 나와 복도로 걸어갔습니다. 복도 끝에서 은서가 깨어나 있었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어부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습니다. 정민은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다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다가가고 싶었지만 지금 그 눈물이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그를 주저앉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정민은 숙소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다에서는 파도가 어둠을 깨며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 속에서 낮에 들었던 어부의 마지막 말이 계속 맴도는 것 같았습니다. 진실은 아직 멀리 있고 바다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은서는 서울의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병실은 햇살이 비치는 창가 쪽에 자리 잡고 있었고 창문 밖에는 가을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들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흰색 환자복을 입고 앉아 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공허했습니다. 그녀의 작은 손가락이 이불 끝을 계속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의사와 심리치료